나는 그날의 바람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거센 파도가 칼날처럼 부서지고 포연 냄새가 폐속을 파고들던 그 순간이 지금도 선명하다. 나는 이순신이다. 죽음으로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장수이자 한때는 죄인이었던 사람이다. 1597년 2월 26일 한산도 수군사령부에서 나는 갑옷을 하나씩 벗어야 했다. 통제사 이순신을 의금부로 압송하라는 왕명이 내려왔다. 그 순간 나는 조선을 지켜온 장수가 아니라 한낱 죄인으로 떨어졌다. 부하들 앞에서 내 몸을 지켜주던 갑옷과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던 칼을 내려놓았다. 5년 동안 외적과 싸우며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던 갑옷. 조선의 바다를 지켜온 칼이었다. 포승에 묶여 한성으로 끌려가는 길가로 쏟아져 나온 백성들이 통곡했다. 나를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니, 들 수 없었다. 나는 죄인이었으니.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그 생각이 뼛속을 후벼 팠다. 머릿속에는 전쟁이 시작되던 날들이 떠올랐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나는 전라자수사로서 여수에 있었다. 철저히 준비하고 바다로 침입한 왜군 앞에서 조선의 육군은 속수무책이었다. 불과 20날 남짓만에 한성이 무너졌고 임금은 의지로 몸을 피했다. 조선 곳곳에서 백성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 남자들은 학살당하고 여자들은 능욕을 당하고 아이들까지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바다에서만큼은 달랐다. 나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싸울 때마다 승리했다. 외적은 점점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마침내 한산 앞바다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나는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었다. 전라, 충청, 경상 3도의 수군을 모두 지휘하는 조선 수군의 최고 책임자가 된 것이다.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서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임금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껏 싸웠으나 그 뒤에는 성실히 싸우지 않고 외적을 토벌하지 않는다는 말이 올라갔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싸우고 싶지 않아서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외적이 나를 피한 것이었다. 도요토미가 이순신과의 해전을 피하라고 명을 내린 뒤 외수군은 나와의 정면 대결을 철저히 피했다. 나는 그 사실을 수시로 조정에 보고했지만 임금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1597년 운명의 날이 닥쳐왔다. 외의 장수 가토가 바다로 나왔다니 즉시 출전에 치라는 명이 떨어졌다. 그러나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정보가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토와 고니시는 서로 앙숙이었다. 고니시가 흘린 정보를 곧이곧대로 믿고 함대를 움직였다가 매복에 걸리면 조선 수군 전체가 괴멸될 수 있었다. 나는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임금은 분노했다. 나는 왕명불복죄로 체포되었고 53세 나이에 죄인이 되어 의금부의 형장을 마주했다. 채찍과 형구가 내 몸을 지시게도 등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이었다. 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인데 그 대가가 왕명거역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니. 28날 끝에 겨우 목숨만은 건졌지만 나는 이미 예전의 통제사가 아니었다. 옥문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구름 하나 없이 맑았지만 내 마음은 장마철 먹구름보다 더 무거웠다. 나는 도원수 권율에 휘하해서 백의종군하는 죄인의 몸이 되어 합천 초계로 향했다. 그 길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여든이 넘은 노구로 여수에서 한성까지 험한 길을 아들을 보기 위해 오시다가 물에 떠내려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이었다. 형님들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도 곁에 오래 계시지 못했다.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 내 편이 되어주던 분이 어머니였다. 그러나 나는 죄인의 몸이라 장례를 제대로 치를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늘을 원망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를 떠올리는 기록으로 난중일기의 첫 장을 채우면서도 나는 전쟁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나와 악연처럼 얽힌 사람이 있었다. 원균이라는 장수였다. 그는 나보다 5살 많았고 묵과에 오른 것도 나보다 빨랐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터지고 난 뒤 후배였던 내가 공을 세우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다. 원균은 이를 견디지 못했다. 내가 전투를 회피한다느니 바다에서 제멋대로 군림한다느니 하는 말로 나를 모함했다. 그 말들이 임금의 귓가에 자주 오르내렸다. 결국 나는 쫓겨났고 원균이 통제사가 되었다. 얼마 뒤 합천에서 백의종군 중이던 내게 비보가 전해졌다.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이었다. 원균이 이끌던 160여 척의 함대가 한 번의 전투로 거의 모두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평생을 바쳐 키운 수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함대. 조선이 의지하던 마지막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통곡을 멈출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믿음이던 수군이 사라졌으니 이제 무엇으로 조선을 지키려 하는 절망이 밀려왔다. 그러나 며칠 뒤 조정에서 다시 교서가 내려왔다. 나는 또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었다. 임금이 내 잘못을 용서한다는 말이 교서에 실려 있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 잘못이라 할 것도 없는 일을 잘못으로 적어 넣은 글에서 진심을 느끼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따질 수 없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다시 무너진 조선 수군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다. 내게 허락된 병력은 군관 9, 군사 6분이었다. 배는 한 척도 없었다. 나는 맨손으로 수군을 다시 만들어야 했다.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함께 외적과 싸우자고, 우리 스스로 조선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그러다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칠천량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배 12척이 남아있다는 보고였다. 전투에서 도망친 그 배들이 역설적으로 조선 수군을 다시 일으키는 마지막 희망이 된 것이다. 12척, 그 숫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바다를 내주면 조선은 끝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외적이 바닷길을 완전히 장악하면 전쟁의 판도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수군을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라는 명이 내려왔을 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소를 올렸다. 아직 내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내가 살아있는 한 외적은 감히 조선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 다짐했다. 나는 바다에 남기로 마음을 굳혔다. 1597년 9월 정찰을 나갔던 병사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외선 300척이 울돌목 앞바다에 집결했다는 소식이었다. 13척의 우리 배와 300척의 적선. 누구든 승산 없는 싸움이라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진지를 명량 해협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해협은 좁았고 물살은 사나웠다. 아무리 많은 배가 몰려와도 좁은 물길을 한꺼번에 통과할 수는 없었다. 하루에 4번씩 흐름이 바뀌는 물길은 준비되지 않은 적에게는 덫이 될 수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싸우기로 했다. 전투 전날 밤 나는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살고자 목숨에 집착하면 반드시 죽게 되고 죽을 각오로 나아가면 오히려 살 길이 열린다는 말을 나는 스스로에게도 되뇌었다. 나 스스로도 두려웠다. 그러나 두려움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갑판 위에 앉아 하늘을 향해 빌었다. 우리 백성에게 입힌 이 깊은 원한을 갚을 수 있다면 이 몸이 전장에서 쓰러진다 해도 한이 없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1597년 9월 16일 새벽 드디어 적선이 나타났다. 해협의 좁은 물길로 외선들이 밀려 들어왔다. 나는 대장선을 가장 앞에 세우고 돌격을 명했다. 천자포와 지자포가 불을 토해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다른 배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 보였다. 칠천량의 참패가 아직도 병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두려움이 그들의 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나는 분노했고 동시에 안타까웠다. 결국 대장선 한 척으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적 함대를 맞아야 했다. 사방에서 외선이 몰려들었다. 적들이 배에 오르려 하면 창으로 찌르고 가까이 접근한 배들은 화포로 격침시켰다. 1시간 넘게 거의 홀로 싸우고 나서야 몇 척의 배들이 내 곁으로 다가왔다. 이어 다른 배들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 싸웠다. 한참이 지나 정오 무렵 물길이 바뀌기 시작했다. 해협을 타고 우리에게 달려들던 물살이 방향을 바꾸자 외선들은 역류에 휩쓸려 서로 뒤엉키기 시작했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물살을 등에 업고 적선을 향해 다시 돌진했다. 뒤엉킨 적선 사이로 화포가 불을 뿜었고 수십 척의 외선이 차례로 가라앉았다. 결국 우리는 13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선을 물리쳐냈다. 이것이 명량해전이었다. 명량에서 승리했지만 나는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수군의 월동지로 보화도를 선택했다. 육지와 가깝고 바다가 깊어 배를 정박하기 좋았고 산이 북서풍을 막아주는 곳이었다. 그곳으로 옮겨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던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나와 수군이 있는 곳이라면 외적을 막아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그들은 섬으로 들어왔다. 사람이 모이니 자연스레 시장이 생겼다. 물건이 오가고 먹을거리가 나누어지고 전쟁으로 멈춰있던 생활이 비로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다시 병력을 뽑았다. 조선을 지키고 싶고 외적에게 당한 수모를 되갚고 싶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우리는 함께 무기를 만들고 배를 고치고 새로운 함선을 건조했다. 넉 달 남짓한 시간 끝에 병력 수천과 전선 수십 척을 갖춘 수군이 다시 태어났다. 이 무렵 명나라 수군이 조선에 도착했다. 그들을 이끄는 장수는 진린이었다. 오랜 세월 전장을 누빈 노련한 지휘관이었으나 처음 만났을 때 그의 태도는 교만했고 부하들의 행동은 거칠기 짝이 없었다. 그들은 조선 백성들을 가볍게 대했고 물건을 빼앗고 사람들을 괴롭혔다. 나는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막사를 철수시키고 백성들의 살림을 배에 옮겨 싣도록 지시했다. 나 또한 배로 거처를 옮기려 했다. 함께 싸우러 왔다는 명나라 군이 조선 백성의 삶을 짓밟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황한 진린이 나를 찾으러 달려왔다.
나는 조선 백성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대로라면 모두 달아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의 결심을 보고서야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았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부하들을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이후 진리는 달라졌다. 그는 백성에 대한 횡포를 막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내게 의견을 구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이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왜 작은 나라의 장수로만 남으려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조선의 신하로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이 내 소임이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전우가 되었다. 1598년 전쟁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왜군은 서둘러 조선을 떠날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순천에 머물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은과 비단, 칼을 바치며 안전한 퇴각로를 보장해달라는 뜻을 전해왔다. 진리는 그가 내놓겠다는 머리 숫자와 상을 계산하며 흔들리는 눈치를 보였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 머리들은 모두 조선 백성의 것이었다. 나는 제 나라 백성의 피를 팔아 내 한 몸의 영달을 꾀할 수 없었다. 하늘이 명령한다 해도 적에게 길을 터줄 수는 없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7년 동안 조선을 짓밟은 저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면 언젠가 또다시 바다를 건너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철수하는 외적을 바다 위에서 끝내야 한다고. 1598년 11월 고니시의 연락선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뒤 나는 노량 해협으로 진지를 옮겼다. 물길이 좁고 양쪽에 숨을 곳이 많은 지형이었다. 기습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11월 18일 밤 나는 출정을 명했다. 우리는 북을 눕혀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병사들의 입에는 나무 조각을 물려 어떤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바다는 고요해졌고 긴장감만 더욱 짙어졌다. 새벽 무렵 500척이 넘는 외선이 어둠을 헤치고 모습을 드러냈다. 고니시를 구하기 위해 달려나온 함대였다. 나는 공격을 명했다. 좌우 양편에서 외선을 향해 파고들었고 화포와 화살이 밤하늘을 갈랐다. 북서풍을 타고 날아간 불화살과 화약통이 적선에 꽂히자 순식간에 수백 척의 배의 불길이 치솟았다. 불탄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바다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외적도 필사적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우리 배에 집요하게 올라타려 했고 곳곳에서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다. 나는 그 한가운데에서 칼을 휘두르며 싸웠다. 7년 동안 가슴 속에 쌓인 분노와 한을 모두 전장에 쏟아냈다. 전투가 한창일 때 가슴 깊숙이 뜨거운 충격이 전해졌다. 적의 탄환이 내 몸을 관통한 것이다. 다리가 힘을 잃고 몸이 비틀거렸다. 피가 옷 속을 타고 흘러내렸다. 부하들이 나를 부축하려 다가왔지만 나는 그들을 막았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 한 사람의 죽음이 병사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몸을 갑옷과 천으로 가리게 하고 내 죽음을 숨기도록 지시했다.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나의 생사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였다. 전투는 10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결국 외선 수백 척이 불타거나 침몰했고 일부만이 간신히 바다를 빠져나갔다. 노량해전, 임진왜란의 마지막 싸움은 조선과 명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나는 그 결말을 보지 못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 외선이 뒤로 물러난 광경을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나는 노량 바다에서 생을 마감했다. 향년 54세였다. 내 전사 소식이 전해졌을 때 조선 수군은 기쁨보다 슬픔에 잠겼다. 함께 싸워온 장수들과 병사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진리는 내 시신 앞에서 여러 번 넘어지며 통곡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정에서 들려온 말은 차가웠다. 임금은 내 죽음을 보고받고 다음날 비변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일렀다고 전해진다. 살아있을 때도 죽은 뒤에도 나는 임금의 온전한 신임과 인정 속에 서 있지 못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처음부터 임금 개인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조선을 위해 싸웠고 이 땅에 사는 백성을 위해 칼을 들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세월이 흐른 뒤 조선의 21번째 임금 정조는 나를 다시 꺼내어 보았다. 난중일기와 여러 기록을 모아 나의 행적을 정리하고 충무공전서를 편찬하게 했다. 왕이 신하를 위해 문집을 만들게 한 일은 조선 역사에서 드문 일이었다. 그렇게 나는 뒤늦게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다. 나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다. 두려움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다. 어머니를 잃고 숨이 멎을 듯 울었고 옥에 갇혀 억울함에 치를 떨었다. 수군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12척의 배로 300척을 맞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바다를 지키기 위해 나아갔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다. 조선의 희망이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백성들의 삶,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였다. 그 모든 것이 내 목숨보다 소중했다. 나는 노량 바다에서 쓰러졌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다 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순신이다. 조선의 바다를 몸으로 지켜낸 장수,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와 백성을 사랑한 한 사람의 군인이었다.